40장. 무서운 내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주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것은 나에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잠에서 깨자마자 이 생각이 나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다른 생각들은 뒤죽박죽 엉킨 채 멀찌감치 뒤로 미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를 내 숙소에다 계속 숨겨두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었으며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심을 초래할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 원수 같은 녀석을 더 이상 부리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덜슈셔 대기가 특기인 한 노파가 자기 조카 딸이라고 부르는 넝마 자루 같은 한 여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내 집안일 시중을 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방 하나를 그들에게 비밀로 해둔다는 것은 호기심과 과장된 소문을 불러들이는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둘 다 시력이 나빴는데 나는 그것이 그들이 상습적으로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곤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게다가 그들은 필요하지 않을 때 꼭 근처에 얼쩡거리곤 했는 바 실로 그들의 특성 가운데 확실한 것은 절도행위 말고는 그것밖에 없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나는 숙부께서 예기치 않게 시골에서 올라오셨다고 아침에 미리 말해놓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행동 방침을 결정한 것은 내가 아직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힐 수단을 더듬더듬 찾고 있는 동안이었다. 아무리 찾아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이 가까운 수의실로 가서 거기 있는 수의에게 등불을 들고 함께 와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나는 깜깜한 층계를 따라 더듬더듬 내려가고 있었는데 문득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것은 계단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거기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 그가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내 손길을 피해버렸으므로 나는 수의실로 달려가서 수의들을 빨리 좀 와보라고 재촉했다. 그리고는 함께 돌아오며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바람이 여전히 사납게 날뛰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수위의 등불을 끄트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계단의 꺼진 등불들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우리는 층계를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모두 살펴보았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다음 순간 나는 그 사람이 혹시 내 숙소로 숨어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래서 수위의 등불로 내 촛불에 불을 붙이고는 그를 문간에 서 있게 한 뒤 무서운 내 손님이 잠들어 있는 방을 포함하여 모든 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모든 게 조용했고 어느 방에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게 확실했다. 1년 중 그 많은 날 가운데 하필 그날 밤 층계에 잠복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래서 나는 혹시 무언가 희망적인 설명을 얻어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문간에 선 수위에게 술을 한 잔 건네면서 간밤에 밖에서 식사하고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 어느 신사라도 그의 출입문으로 들여보내준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그렇다면서 지난밤 각기 다른 시각에 3명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한 명은 파운튼 코트에 사는 사람이고 다른 2명은 레인에 사는 사람인데 모두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한편 내 숙소에 있는 건물에는 딱 한 사람이 더 살고 있었는데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시골에 내려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어젯밤 돌아오지 않은 게 확실했다. 왜냐하면 계단을 올라오면서 우리는 그의 방 출입문에 봉인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간밤에 날씨가 너무나 나빠서 말입니다. 날이. 수인은 나에게 술잔을 돌려주며 말했다. 제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신사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낯선 사람 하나가 나리를 찾아왔던 11시경 이후로는 말입니다. 우리 숙부님 말이군요. 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네, 맞아요.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나리? 아, 예, 그럼요.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온 사람 역시 만나셨겠죠? 함께 온 사람이라니요? 나는 반복에 말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분과 함께 온 줄로 알았는데요. 수인은 대답했다. 그분이 걸음을 멈추고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 역시 걸음을 멈추었고 그분이 이쪽으로 가실 때 그 사람 역시 이쪽으로 갔거든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인은 특별히 주목해서 보지는 않았다면서 노동자 같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흙먼지 빛 갈색 옷차림에
짙은색 상의를 걸친 것만은 확실하다고 했다. 수희는 이 일을 나보다 가볍게 생각했는데 나처럼 그것에 무게를 부여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이야기를 더 이상 길게 늘리지 않고 그만 수희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수희를 보내고 난 뒤 나는 동시에 발견된 이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 몹시 불안해졌다. 그것들은 따로따로라면 쉽고 단순하게 해명될 수도 있는 것들이었다. 가령 외식을 했든지 집에서 식사를 했든지 누군가가 이 수희의 출입문 근처를 지나치지 않은 채 우리 집의 청계로 잘못 들어와서는 거기에 쓰러져 잠이 들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아직 이름도 모르는 나의 방문자가 자기에게 길을 안내해줄 누군가를 데리고 왔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서로 합해졌을 때 사람을 불신과 두려움에 가득 차게 만들 만큼 불온한 성격을 띠었다. 바로 지난 몇 시간 동안의 변화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듯이 말이다. 나는 난로 불을 피웠다. 아침 그 시간에 불은 어슬프고 창백한 불꽃만 내며 탔다. 나는 그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시계들이 6시를 쳤을 때 나는 밤새도록 졸고 있었던 것처럼 느끼며 눈을 떴다. 날이 밝을 때까지는 아직 꼬박 1시간 반이나 남아 있었으므로 나는 다시 졸기 시작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장황한 대화를 귀로 들으며 불안스레 잠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굴뚝 속에서 우레 같은 바람 소리를 듣기도 하다가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러다가 밝아오는 아침빛에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그동안 내내 나는 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럴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나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여력이 없었다. 나는 굉장히 낙심하고 우울했지만 막연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다. 장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코끼리를 만들어내는 게 더 쉬웠을 것이다. 창문의 덧문을 열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온통 낯빛에 쌓인 아침 풍경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이방 저방을 걸어다니는 동안 그리고 온몸을 벌벌 떨면서 난로불 앞에 다시 앉아서 세탁부 노파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나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왜 비참한지, 얼마나 오래 비참한 상태였는지, 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내가 맞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마침내 노파와 노파의 조카딸이라는 여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난로불과 나를 보고는 놀란 표시를 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숙부가 간밤에 늦게 찾아왔으며 지금은 잠들어 있다고 말하고는 아침 식사 준비를 이에 맞추어서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다음 두 여자가 여기저기 가구들을 두드리며 먼지를 피워대는 동안 세수를 하고 옷을 차려 입었다. 그리하여 나는 일종의 꿈속 같은 또는 목류병 같은 상태로 난로불 옆에 다시 앉아 그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방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다. 나는 그의 모습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밝은 빛에서 보니 그의 생김새는 더욱 흉해 보였다. 나는 아직 그가 식탁 앞에 자리 잡고 앉자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지도 몰라요. 일단 당신이 내 숙부라고 말해 두었어요. 바로 그거다 얘야. 나를 숙부라고 부르렴. 배를 타고 올 때 무언가 사용한 이름이 있겠지요? 그렇단다 얘야. 프로비스란 이름을 썼지.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할 생각이세요? 글쎄 그럴 생각이다. 얘야 다른 이름만큼은 괜찮은 거니까 물론 너가 좋아하는 다른 이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진짜 이름은 무언가요? 나는 속삭이는 말로 그에게 물었다. 메그비치란다. 그도 마찬가지로 속삭이며 대답했다. 세례명은 에이버리고 본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버러지 같은 놈이었단다. 그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했고 또 마치 어떤 전문직이라도 뜻하는 단어인 것처럼 그 단어를 사용했다. 어젯밤 템플로 들어올 때 말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그토록 오래전의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 정말로 어젯밤 일일 수 있는지 놀라워하다가 다시 말했다. 그래 뭐냐 얘야? 어젯밤 수의신랍 출입문으로 와서 수의에게 여기로 오는 길을 물었을 때 누구 함께 온 사람이 있었나요? 나하고 함께 온 사람? 아니 없었다 얘야. 하지만 누군가 그때 있기는 했나요?
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진 않았다. 그는 확신감이 없이 말했다. 이곳 지리를 잘 몰랐으니까. 하지만 내 뒤를 따라서 함께 들어온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것도 같구나. 런던에는 잘 알려져 있나요? 안 그러길 바란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집게 손가락으로 목을 한번 쿡 찔러 보였다. 그걸 보자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역겨운 느낌이 들었다. 그럼 예전에는요? 뭐 특별히 그렇진 않았단다. 얘야, 난 대부분 지방에 있었거든. 제 재판을 받은 곳은 런던이었나요? 언제 말이냐? 그는 날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마지막 재판 때 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것을 처음 한 것도 그때였지. 제 것은 내 변호사였단다. 무엇 때문에 재판을 받았냐는 질문이 거의 내 입술 끝까지 나왔다. 하지만 그는 칼을 집어들더니 한번 휙 휘두르며 내가 저지른 짓은 노역으로 그 값을 전부 다 치렀다. 라고 말하고는 아침 식사를 먹어대기 시작했다. 그는 아주 혐오스럽고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거칠고 시끄럽고 탐욕스러웠다. 내가 섭지에서 그가 먹는 모습을 보았던 이후로 그는 이가 몇 개 빠져 있었다. 그가 음식을 입안에 넣은 다음 제일 튼튼한 어금니로 그것을 씹기 위해 고개를 갸우뚱 기울였을 때 그는 정말 영락없이 굶주린 늙은 개처럼 보였다. 식사를 시작할 때 나에게 설령 식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 식욕이 모두 달아나 버려서 나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었을 것이다. 견딜 수 없는 혐오감으로 그를 거부한 채 식탁보만 우울하게 바라보면서 말이다. 난 대식가란다 얘야. 식사를 끝내고 났을 때 그는 일종의 예의를 차린 변명으로 말했다. 하지만 난 언제나 그랬단다. 내가 좀 더 가볍게 먹는 체질이었다면 난 아마 공경에 덜 빠졌을 거야. 마찬가지로 난 담배를 꼭 피워야만 해. 내가 저쪽 세계에서 양치기로 처음 고용되어 일했을 때 만약 담배를 피우지 못했다면 난 아마 우울증으로 미친 양이 되고 말았을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입고 있던 두껍고 짧은 상의의 가슴 쪽에 손을 집어넣더니 짤막한 검정색 파이프와 니그로 헤드라고 불리는 가루담배 한 움큼을 꺼냈다.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고 난 그는 남은 담배를 마치 호주머니가 서랍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시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그는 부젓가락으로 불붙은 석탄 하나를 집어들어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등을 불 쪽으로 향하고 난로와 깔개 위에 섰다. 그러더니 그가 즐겨하는 행동, 즉 두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는 동작을 다시금 반복해서 실행했다. 이 애가 바로 그는 내 양손을 손에 쥔 채 위아래로 흔들어대는 한편 파이프를 뻐끔뻐끔 피워대면서 말했다. 이 애가 바로 내가 길러낸 신사라 이거지. 진짜로 순수한 신사 말이야. 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좋구나 피. 내가 요구하는 건 오직 너 옆에 서서 널 이렇게 바라보는 것뿐이란다 얘야.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손을 뺐다. 나는 이제 내가 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서서히 진정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의 쉰 목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양옆에 철회색 머리카락이 난 그의 주름진 대머리 얼굴을 올려다보며 앉아있는 동안 나는 내가 어떤 사슬에 묶여있고 또 얼마나 단단히 묶여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난 내 신사가 길거리의 진흙탕 속을 걸어가는 걸 용납할 수 없다. 그의 구두에 진흙 따위가 묻어선 절대로 안 된다. 내 신사는 말이 있어야 해, 피. 그가 타고 다닐 말과 그의 마차를 끌 말은 물론이고 하인이 타고 다닐 말과 하인의 마차를 끌 말도 있어야 해. 식민지 개척자 놈들에겐 말이 있고 내 런던 신사는 말이 없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안 되지. 아무렴 안 되고 말고 어디 우리 그놈들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꾸나 피. 그는 호주머니에서 지폐로 터질 듯한 커다랗고 두툼한 지갑을 꺼내 식탁 위에다 던져놓았다. 거기 그 지갑 속엔 마음껏 쓸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있다. 얘야, 모두 너희 것이다. 내가 가진 건 하나도 내 것이 아니다. 모두 너희 것이다. 염려 말고 다 쓰거라. 그걸 가져온 곳엔 더 많이 있으니까 말이다. 내가 이 고국에 돌아온 건 내 신사가 신사처럼 돈을 쓰는 걸 보기 위해서란다. 그건 나만의 즐거움이 될 거다. 그 신사가 그렇게 하는 걸 보는 건 나만의 즐거움이 될 거란 말이다. 이 망할 놈들아. 그는 방을 휘둘러보고 손가락을 크게 뚝뚝 꺾어대며 말을 맺었다. 가발선 판사부터 흙먼지 날리는 식민지 개척자까지
이 모든 망할 놈들아, 너희 놈들을 깡그리 합친 것보다도 더 훌륭한 신사를 보여주마. 그만하세요. 나는 그의 광적인 공포와 혐오감에 사로잡히며 말했다. 당신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당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당신을 어떻게 숨겨두어야 할지, 당신이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것인지, 당신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등등을 알고 싶어요. 이봐라 피. 그는 갑자기 달라지고 누그러진 태도로 내 팔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것보다 먼저 말이다 얘야. 난 조금 전에 나 자신을 잊었더랬다. 내가 한 말은 천한 거였다. 그래, 바로 그거야, 천한 거. 이봐라 피. 부디 눈 감아다오. 앞으로 천하게 굴지 않으마. 우선 말입니다. 나는 반쯤은 신음하다시피 하며 말을 다시 시작했다. 어떻게 조심해야만 당신이 발각되어 붙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다 얘야. 그는 조금 전과 똑같은 어조로 말했다. 먼저 말할 문제는 그게 아니야. 내 천한 행동부터 먼저 말해야 해. 신사를 길러내기 위해 그토록 수많은 애를 보냈는데 내가 신사에게 합당한 게 뭔지 모를 리 없지. 이 봐라 피. 난 금방 천하게 굴었다. 분명히 그랬다. 천하게 말이야. 그걸 눈 감아 다오 얘야. 왠지 소름 끼치도록 우스꽝스러운 느낌 때문에 나는 짜증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나는 이미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그래, 하지만 이 봐라. 그는 고집스레 말했다. 얘야, 내가 그토록 먼 길을 온 건 천하게 굴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자 얘야, 너희 말을 계속하렴. 너가 아까 말하던 건 어떻게 해야만 당신이 초래한 위험에서 당신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글쎄다 얘야, 그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단다. 누군가 날 밀고 하지만 않는다면 별로 심각하지 않아. 제거스가 있고 외믹이 있고 너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 날 밀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당신을 알아볼 사람이 없나요? 글쎄다. 그는 대답했다. 그리 많지 않아. 게다가 난 보트니만에서 돌아온 AM이라는 이름으로 신문에다 나 자신을 광고해야 될 의향도 없다. 이미 여러 해가 흘렀고 또 날 밀고 해서 누가 이익을 얻겠느냐. 하지만 이 봐라 피. 위험이 50배나 더 컸다고 해도 분명히 말하지만 난 그래도 널 보러 여기에 왔을 거야. 얼마나 오래 머무를 예정인가요? 얼마나 오래라니? 그는 그 검정색 파이프를 입에다 떼더니 입을 크게 벌린 채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난 돌아가지 않을 거다. 난 영원히 돌아온 거야. 어디서 살 생각인가요? 나는 말했다.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가 당신에게 안전할까요? 얘야. 그는 대답했다. 돈만 주면 변장용 가발도 살 수 있고 머리에 바르는 분가루도 살 수 있고 안경, 검정색 양복, 짧은 바지 등등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일을 해냈으니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해낸 거라면 누구든 또다시 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 얘야, 너 의견을 좀 말해다오. 지금은 상황을 쉽게 바라보는군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어젯밤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듯이 보였죠. 잡히면 꼼짝없이 죽음이라고 말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 난 지금도 잡히면 죽음이라고 말할 거다. 그는 파이프를 다시 입에 물며 말했다. 그것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교수형 당하는 죽음일 게다.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걸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건 중요하지. 하지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엔 더 이상 뭘 어쩌겠느냐. 난 지금 여기 와 있다.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이대로 머물러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니 더 위험한 일일 거다. 게다가 말이다 피. 난 앞으로 몇 년이고 너희 곁에서 함께 있을 작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란다. 나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서 말하자면 난 이제 깃털이 처음 나기 시작한 이래로 온갖 종류의 덫을 피해온 늙은 새 같은 존재란다. 그래서 난 헛수압이 위에 내려앉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단다. 만약 그 헛수압 안에 죽음이 감춰져 있다면 좋다. 있을 테면 있고 나올 테면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그럼 죽음이 있다는 걸 믿겠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안 믿겠다. 라는 배짱이지. 그건 그렇고 자, 내 신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좀 해다오. 그는 다시 한번 내 두 손을 잡고는 자기 물건에 감탄하는 소유주의 태도 나를 살펴보았다. 아주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담배를 내내 피워대면서 말이다. 내가 보기엔 그를 위해 바로 근처의 어디 조용한 숙소 한 곳을 얻어놓았다가
허버트가 돌아오면 그를 그곳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 일단 최선의 방책인 것 같았다. 허버트는 2, 3일 지나면 돌아올 예정이었다. 당연하고 불가피한 문제로 허버트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이 비밀을 그와 공유함으로써 내가 얻게 될 무한한 위안을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그랬다. 하지만 프로비스씨, 나는 그를 이 이름으로 부르기로 작정했다. 프로비스씨에게는 그것이 결코 그렇게 자명하지 않았다. 그는 허버트를 직접 만나보고 그의 인상에 대해 호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는 그가 우리 일에 끼이는 것에 동의하기를 유보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말이야 얘야, 그는 글씨가 달린 반질반질한 자그마한 검정색 성경을 호주머니에서 꺼내며 말했다. 우리는 먼저 그에게 맹세를 시켜야만 한다. 나의 끔찍한 은인이 이 자그마한 검정색 책을 들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이유가 오로지 긴급한 경우에 사람들에게 맹세를 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다면 그것은 내가 완전히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진술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그가 그걸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나는 결코 본 적이 없다. 그 책 자체는 어느 법정에서 훔친 것 같은 모양을 지니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의 과거 용도에 대한 그의 지식과 그 자신이 비슷하게 사용했던 경험이 서로 결합하여 그로 하여금 일종의 법률적 주문이나 부적으로서 그 책의 효력을 믿게 만든 것 같았다. 그 책을 그가 처음으로 꺼내 보였던 그날의 경우 나는 오래전에 그가 교회 묘지에서 나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시키던 것과 간밤에 그가 고독할 때마다 늘 자신의 결심을 다지는 맹세를 했다고 자기에 대해 설명하던 것을 머리에 떠올렸다. 그는 그때 선원용 싸구려 기승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차림새로 인해 마치 처분할 앵무새와 여송년이라도 가지고 있는 귀국 선원처럼 눈길을 끌었으므로 나는 다음으로 그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에 대해 그와 상의했다. 그는 변장에는 짧은 바지가 최고라는 기이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자신을 위한 옷차림을 대강 그려놓고 있었는데 그것은 성당의 사제장과 치과 의사 사이의 어중간한 옷차림이었다.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은 뒤에 나는 좀 더 부유한 농장주 같은 옷차림을 하도록 그를 겨우 설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 거기에 분가루를 약간 뿌리기로 합의했으며 마지막으로 그가 아직 나의 세탁부 노파와 그녀의 조카딸의 눈에 띄지 않은 상태이므로 달라진 옷차림을 할 때까지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주의 조치들을 결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얼이 빠졌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정신이 멍한 상태에 있던 나는 그렇게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오후 2, 3시가 지났어야 비로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는 내가 나가 있는 동안 집안에 꽉 들어박힌 채 어떤 일에 있어도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 에섹스가에 점잖은 숙소가 하나 있는 걸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맨 먼저 그 집으로 갔다. 집 뒤쪽이 템플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내 창문에서 거의 소리쳐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의 집이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내 숙부인 프로베스 씨를 위해 3층의 방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다음 나는 이곳저곳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그의 겉모습을 바꾸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했다. 이 일이 다 끝나자 나는 나 자신의 일을 위해 리틀 브리튼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제거스 씨는 자기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벽난로 앞에 가서 섰다. 자, 핍, 그는 말했다. 조심해서 말하게. 그러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거리로 오는 동안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두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지 말게, 제거스 씨는 말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난처하게 만들지 말게, 명심하게. 어느 누구도 말이네. 나한테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말게. 나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네. 나는 알고 싶은 마음이 없네. 물론 나는 제거스 씨가 그 사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제거스 씨, 저는 그저 나는 말했다. 제가 들은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닐 거라는 희망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확인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거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넨 들었다고 했는가 아니면 전달받았다고 했는가? 그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귀만 기울인 채 바닥을 바라보며 물었다.
들었다고 하면 직접 말로 의사소통했다는 의미처럼 들릴 수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뉴 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사람과 직접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네. 그럼 전달받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것이. 좋네. 저는 에이블 맥위치라는 사람한테서 자기가 바로 그토록 오랫동안 저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은인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맞네. 제 것이지는 말했다. 뉴 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그 사람 말이네. 그 사람 혼자뿐인가요? 그 사람 혼자뿐이네. 제 것이지는 말했다. 저는 선생님, 제 오해와 잘못된 속단에 대한 책임이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할 만큼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미스 해비셴이 제 은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네가 말했다시피 제 것이지는 냉정하게 나를 쳐다보고 집게 손가락을 한번 물어뜯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네. 하지만 정말 꼭 그렇게 보였지요, 선생님? 나는 풀죽은 태도로 호소하듯 말했다. 티끌만큼의 증거도 없이 말이야, 핍. 제 것이지는 고개를 흔들고 옷자락을 거머쥐며 말했다. 또 어떤 것도 그 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게. 모든 것을 증거의 입각에서 보게. 그것보다 더 좋은 규칙은 없네.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가 전해받은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그걸로 제 용건은 끝났습니다. 맥위치가 뉴 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그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으니 제 것이시는 말했다. 핍, 자네는 이제 깨달을 수 있겠지. 내가 자네와 왕래하는 동안 얼마나 확고하고 엄정하게 사실의 노선을 항상 고수했는지 말이야. 엄정한 사실의 노선으로부터 한 채의 어긋남도 없었네. 자네도 그걸 확실히 알고 있지? 예,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맥위치가 뉴 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그가 나에게 처음 편지를 보냈을 때 그에게 전달했네. 내가 엄정한 사실의 노선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말이야. 나는 또한 다른 주의사항도 그에게 전달했네. 그는 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젠가 자네를 여기 영국에서 만나볼 막연한 생각이 있음을 어렴풋하게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주의를 주었네. 그것에 대해 나에게 아무것도 더 말해서는 안 되며 그는 사면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그는 종신 형계를 받아 추방된 것이고 따라서 그가 이 나라에 나타나는 것은 중죄 행위로서 법률상 극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일세. 그러한 주의를 나는 맥위치에게 분명히 주었네. 제 것이지는 나를 빤히 노려보며 말했다. 나는 뉴 사우스 웨일즈로 분명히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네. 따라서 틀림없이 그가 그의 의거에 행동했으리라고 믿네.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나는 말했다. 나는 외미간테서 이야기를 들었네. 제 것이지는 여전히 나를 빤히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그가 편지 한 장을 받았는데 포츠머스발 소인이 찍혀 있고 보낸 사람은 식민지 거주민으로 이름이 퍼비스던가? 프로비스일 겁니다. 나는 살짝 거들며 말했다. 고맙네 피. 프로비스라고 한다고 말이야? 그래, 아마 프로비스일 거야. 아마 자네는 그게 프로비스라는 걸 알고 있겠지? 예, 그렇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래, 자네는 그게 프로비스라는 걸 알고 있군. 포츠머스발 소인이 찍히고 프로비스라는 이름의 식민지 거주민이 보낸 그 편지는 맥위치를 대신하여 자네의 상세한 주소를 묻는 편지라고 하더군. 외믹은 내가 알기로 그에게 자네의 상세한 주소를 우편으로 답신하여 보냈다네. 아마도 자네가 맥위치, 뉴 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은 것은 바로 그 프로비스를 통해서겠지? 맞습니다. 프로비스를 통해서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잘 가게 핍. 제 것이지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오늘 자네를 만나서 기쁘네. 우편으로 맥위치에게 뉴 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프로비스를 통해 그와 연락하게 될 때 부디 우리의 오랜 거래에 대한 세부 내역과 영수증 등이 잔금과 함께 자네에게 보내질 거라는 말을 좀 전해주면 고맙겠네. 아직 잔금이 좀 남아있다네. 잘 가게 핍.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그는 내가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나를 빤히 노려보았다. 내가 문 앞에서 돌아보았을 때도 그는 여전히 나를 빤히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선반 위의 두 사악한 석고상은 눈꺼풀을 벌리고 퉁퉁 부은 목에 힘을 주어 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라고 외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였다. 외믹은 외출 중이었다. 설령 그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곧바로 템플의 숙소로 돌아갔다. 나의 무서운 그 프로비스는 물 섞인 럼주를 마시고 니그로헤드 담배를 피우며 그곳에 안전하게 잘 있었다. 다음 날 내가 주문한 옷들이 모두 도착했다. 그리고 그는 옷들을 입어보았다. 그가 어떤 옷을 입어보든지 간에 그것은 먼저 입은 옷보다 더 흉하게 보였다. 우울하게도 나에겐 그렇게 보였다. 내 생각엔 그에게는 변장하려는 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그에게 옷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입혀보면 볼수록 그는 더욱더 섭지대에서 웅크리고 있던 도망죄수처럼 보였다. 불안스러운 내 상상에 비친 이런 느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부분적으로는 그의 옛 얼굴과 태도가 나에게 점점 더 뚜렷하게 인식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그는 내가 믿기로 분명 마치 무거운 족쇄를 아직도 거기에 차고 있는 것처럼 한쪽 다리를 질질 끌었으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의 온 존재의 죄수라는 폼바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외로운 오두막 생활의 영향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어떤 옷으로도 완화할 수 없는 야만스러운 태도가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 여기에다 또 그 후로 사람들 사이에서 지낼 때 낙인 찍힌 사람으로 살았던 영향이 남아있었으며 이 모든 것 위에는 자신이 지금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닌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 거지에서 앉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깨를 축히 올린 채 마땅치 않은 듯한 태도로 생각에 잠겨 왔다 갔다 하든지 뿔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주머니 칼을 꺼내서 다리에다 쓱 문질러 닫고는 그걸로 음식을 잘라대든지 가벼운 유리잔이나 컵을 마치 그것들이 투박한 금속재 컵인 것처럼 무겁게 들어올려 입술로 가져가든지 빵 조각 하나를 장작패듯이 쉐기 모양으로 잘라내서는 그걸로 접시에 묻은 고기즙을 마치 주어진 것을 조금도 흡입하지 않겠다는 듯이 마지막 찌꺼기까지 쓱쓱 돌려가며 닦아내고는 이어 손가락 끝에 묻은 것까지 거기에다 닦아낸 다음 그걸 입에 넣고 삼키든지 그 모든 행동거지에서 그리고 하루에도 시시각각 발생하는 수많은 다른 하찮고 조그만 일들에서 그가 죄수이자 중죄인이자 유형지 농노였다는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머리에 분가루를 약간 발라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버리지 않았다. 나는 짧은 바지를 포기하도록 설득한 뒤에 그 분가루 문제는 양보했다. 하지만 그가 분가루를 발랐을 때의 그 효과란 오직 죽은 사람에게 입술 연지를 발라 놓았을 때의 결과밖에는 비견할 게 없는 그런 것이었다. 억눌러 감추는 게 바람직한 그의 모든 흉한 면이 얇게 발라놓은 그 분장을 뚫고 삐져나와서 그의 머리 정수리에서 명약관화하게 드러나는 듯한 그 모습은 그만큼 끔찍했다. 그래서 분가루를 한번 발라보자마자 우리는 그걸 포기해버리고 대신 그의 잿빛 머리카락만 짧게 잘랐다. 한편 이와 동시에 내가 모르는 무서운 존재로서의 그의 성격이 나에게 얼마나 극심한 공포감을 일으켰는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가 저녁에 마디가 굵은 두 손으로 안락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주름살이 문심처럼 깊게 새겨진 대머리를 가슴팍 위로 떨어뜨린 채 잠들어 있을 때면 나는 앉아서 그를 바라보며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궁금히 여기곤 했다. 그러고는 뉴게이트의 범죄 영감에 나오는 온갖 범죄들을 그에게 부여하곤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에 대한 내 혐오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커져서 허버트가 곧 돌아올 거라는 사실만 없었다면 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달림이 시작된 초기에 도망가고 싶은 그 충동에 쉽게 굴복하고 말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가 나를 위해 행한 그 모든 것과 그가 무릅쓴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 번은 실제로 밤에 침대에서 뛰쳐나와서 내가 가진 제일 나쁜 옷을 차려입기 시작하기까지 한 적도 있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와 함께 거기에다 내버려 두고 인도로 도망가서 사병으로 입대할 결심을 급하게 내리면서 말이다. 바람과 비가 줄곧 몰아치는 가운데 그 외로운 방에서 기나긴 저녁과 밤을 보내던 그 당시의 나에게 그보다 유령이 과연 더 무서운 존재였을지 나는 의심스럽다. 유령은 나 때문에 잡혀가거나
교수형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었다. 반면에 그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과 또 그렇게 되고 말 거라는 두려움은 내 공포를 적지 않게 증가시켰다. 잠을 안 자거나 또는 자신이 가져온 너덜너덜한 카드로 복잡한 종류의 혼자 하는 카드 놀이를 하지 않을 때면, 이런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면 그는 나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외국어로 된 것 말이다 얘야 라고 하면서 말이다. 내가 그에게 순종하여 책을 읽어주는 동안 그는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벽난로 불 앞에 서서는 전시품의 주인 같은 태도로 나를 바라보곤 했으며, 그러면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손가락 사이로 그가 무언의 동작으로 가구들을 향해 내 유창한 낭독을 주목하라고 호소하는 것을 훔쳐보곤 했다. 자신이 불경스럽게 창조해낸 흉측한 괴물에게 쫓기는 상상 속의 그 학자도 나보다는 더 비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창조해낸 괴물한테 쫓기고 있으면 그가 나에 대해 감탄하면 감탄할수록, 그리고 나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욱 큰 혐오감으로 그에게서 움츠리게 되는 내 신세보다는 말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이 마치 1년쯤 지속된 것처럼 쓰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일은 한 닷새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그동안 내내 허버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어두워진 후 바람을 쐬어주러 프로비스를 데리고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감히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마침내 어느 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내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잠깐 잠에 빠져들었을 때 나는 계단에서 반가운 발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퍼뜩 잠에서 깼다. 프로비스 역시 잠들어 있다가 내가 일어나면서 낸 소리에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음 순간 나는 그의 주머니 칼이 그의 손에서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가만히 계세요, 허버트예요. 내가 말하는 순간 허버트가 1000km 밖의 프랑스에서 가져온 신선하고 명랑한 기운을 풍기며 뛰어들어왔다. 헨델, 내 다정한 친구야, 잘 지냈니? 잘 지냈어? 잘 지냈니? 12달이나 떨어져 있었던 것 같구나. 아니, 정말 그런 게 틀림없구나. 너가 아주 야위고 창백해진 걸 보니까 말이다. 헨델, 내 다정,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는 달려 들어와서 나와 악수를 하려다가 프로비스를 보고 멈춘 것이었다. 프로비스는 그를 빤히 노려보며 주시하다가 주머니 칼을 천천히 집어넣더니 다른 쪽 호주머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더듬더듬 찾았다. 허버트, 내 다정한 친구야. 허버트가 눈을 크게 뜨고 놀란 얼굴로 바라보며 서 있는 동안 나는 양쪽으로 여닫는 방문을 닫으며 말했다.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단다. 이분은 내 방문객이야. 괜찮다 얘야. 프로비스는 글씨가 달린 자그마한 검정색 성경책을 들고 앞으로 나오며 말했다. 그러고는 허버트에게 이야기했다. 오른손에 이걸 들거라. 만약 너가 어떤 식으로든 밀고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널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 버릴지어다. 자, 그 책에 입을 맞추어라. 그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허버트에게 말했다. 그러자 허버트는 다정하면서도 불안스럽고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시키는 대로 따라했다. 프로비스는 즉시 허버트와 악수를 하며 말했다. 자, 넌 맹세를 했다. 잘 알겠지? 그리고 나도 진정으로 맹세하건대 피비 널 꼭 신사로 만들어 주게 하겠다.